오늘은 환율 제16강 GDP와 경상수지와 환율입니다. 지난 시간 환율 15강 계속 이어지는 환율 예측편에서 일반적으로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에서 성장률과 금리를 핵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원화와 미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달러가 약세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 경제 구조 국가인 한국은 수출을 위해서 여러 국가가 경쟁하는 해외 소비 시장과 또 여타 대외 변수에 더해서 GDP 성장률과 상대국과의 금리 차로 인해 외화 달러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짐으로써 환율의 변동과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면 성장률에 대한, 즉 환율 변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성장률이라고 했는데, 성장률 하면 주로 GDP, 국내 총생산을 뜻하는 것으로 국내적 생산으로 한정시켜 생각하기가 쉬운 나머지 이 GDP만이 전적으로 환율을 변동시키는 주된 요소라고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의 뜻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합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누군가와 돈을 지불하고 제공받는 모든 재화란 사람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가 있는 자원, 즉 물건이죠. 또 유통, 금융, 컨설팅, 콘서트 관람비 등 제조업 이외의 부가가치 창출 수단이 있죠. 이런 걸 또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눈에 안 보이는 재화, 모형의 것을 서비스라고 하고, 이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총합으로 이런 것들이 거래되면서 오고 간 모든 돈의 총합인데, 그것이 그 나라 안에서만 한정되어 계산된 총합계가 GDP 성장률이라는 것입니다. 상품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서비스가 국내에서만으로 확대되고, 그래서 성장률이 개선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이 높아지고 주가가 상승하니까 해외로부터 외환이 유입되면서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죠. 국내, 즉 GDP 성장만으로도 외화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 구조가 국내 내수 중심이 아니라 수출 주도 경제 구조국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수출로 먹고 살고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 수출과 서비스로 벌어들인 돈의 비중이 매우 큰 경제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성장률을 따져보려면 국내 총생산 GDP와 해외에서 벌어온 돈을 합해야만 합니다. 수출 주도적이면서 자원의 수입에도 해외 의존성이 강한 나라이니만큼 외환이 들어오고 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해외에서 벌어온 돈과 국내에서 유출된 돈의 세부적인 항목을 나타내는 것을 또 경상수지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가 환율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라는 방향성에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즉 GDP와 수출 그리고 경상수지를 연관지어 정리를 굳이 한다면, 수출을 위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모든 생산 총합은 GDP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그 수출품이 판매되고 그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은 경상수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수출이 증가하면 GDP도 증가하지만 실제 외화의 유입은 경상수지를 통해 측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GDP는 국내 생산 기준이고 경상수지는 해외 거래 기준으로 측정된다고 보면 일단 GDP와 경상수지의 경계가 뚜렷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상수지 상태만 갖고도 외화 유입과 유출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해외를 합한 성장률을 짚어보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로 GNI, 국민총소득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GNI는 GDP 플러스 해외 순소득지수, 순소득지수를 하면 해외에서 번 돈 마이너스 국내에서 외국인이 벌어간 돈으로 GDP 총생산에다가 해외에서 번 순수이익금이 합해진 것으로 국가의 성장성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GNI가 높다는 것은 해외에서 벌어온 돈이 많다는 것이고 그 나라의 경제력이 강하다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해외 수입과 지출의
좀 더 많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환율 변동의 직접적인 지표는 경상수지입니다. 오늘은 GDP에 대해서 특히 GDP의 허점을 알아보고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DP를 보면 GDP 성장률만으로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무역과 투자, 여러 서비스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요즘 한국이 일본의 GDP를 앞섰느니 중국의 GDP가 곧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마치 GDP가 그 나라의 전체 경제력과 경제 규모를 평가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많은 공장을 두고 그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즉 해외 직접 투자로 인한 소득으로 그 이익금이 일본으로 송금이 될 경우 일본의 GDP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경상수지에 반영됩니다. 경상수지가 흑자일 때 GDP 국내 총생산과 합쳐져서 GNI 국민 총소득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GNI가 높다는 것은 일본 경제의 실속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다국적 기업이 많이 있는 중국의 GDP를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2023년도 기준으로 등록된 외국인 투자 기업이 110만 개사가 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 안에 포함된 200여 개사가 중국에 들어가 있고 미국은 7,000개 회사, 유럽이 6,000개사, 한국과 일본이 각각 3만 개의 회사가 중국에 등록된 기업의 수라고 합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공장입니다. 이런 중국의 GDP 함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GDP의 허점과 경제적 함의를 볼 때에 첫째,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중국이 GDP 성장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만약에 외국 기업이 떠나게 되면 GDP 성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GDP와 경제력의 괴리입니다. GDP는 중국 내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을 모두 포함하므로 겉보기에는 경제 규모가 커 보이지만 외국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 비중이 높다면 GDP 대비 실질적인 경제력이 과장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외국 기업의 이익, 유출의 문제입니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큰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지만 그 이익이 다시 본국의 본사로 송금될 경우 중국의 이익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하므로 중국의 GDP에 포함되지만 이익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본사에 돌아가서 미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GDP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중국 GDP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본국으로 송금할 가능성이 있는 이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GDP만으로 중국 경제력을 평가하면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 이득을 반영하는 GNI, 국민 총소득을 파악해보면 별로 실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일본은 GDP보다는 GNI, 국민 총소득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국내보다는 해외 직접 투자에서 얻은 수익이 많습니다. 토요타, 혼다, 소니 등의 일본의 여러 기업이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서 생산과 판매를 통한 이익금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이는 일본의 GNI, 국민 총소득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2023년도 기준으로 418조 엔, 3조 달러 이상의 순대외 자산 보유국으로 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일본으로 유입됩니다. 2023년도 일본의 GDP가 4.3조 달러이고 GNI가 4.7조 달러로서 해외에서 벌어온 돈이 훨씬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단순히 GDP만을 보고 경제가 추락한 국가로 단정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일본의 2024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약 30조 엔, 우리 돈으로 290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가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많은 여전히 경제 강국입니다. 단순히 GDP만으로 그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해외에서 경제 실적을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경상수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상수지란 한 나라가 외국과의 거래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고 또 소비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경상수지 구성 요소는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무역수지는 수출액에서 수입한 액수를 뺀 순수출액을 갖고서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으면 무역수지가 흑자이고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많으면 무역수지가 적자가 됩니다. 가령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액이 200억 달러이고 석유를 수입하느라 100억 달러를 사용했다면 200억 달러 마이너스 100억 달러로 수출이 100억 달러가 더 많으므로 무역수지가 흑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수지입니다. 관광, 운송, 금융의 보험업, 증권업, 은행의 손익 등 이런 것이 있고 IT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톡, 웹툰과 또 미국의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AWS 등의 사용료, 또 컨설팅 비용, 대기업의 회계 비용 또는 소송 비용 등 그리고 문화 컨텐츠, 드라마나 영화 판권, K-팝 공연료 등 이런 것 등이 서비스 수지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본원 소득 수지로 해외에서 받은 소득과 해외로 지급한 소득의 차이를 따집니다. 외국에 투자한 돈, 주식, 채권, 공장 등 이런 것에서 나오는 이익금, 배당금, 이자, 임금이 국내로 들어온 돈과 국내에서 외국인이 벌어서 나간 금액의 차이로 흑자와 적자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미국에 자동차를 팔아서 5천억 원을 벌어왔고 미국의 애플사는 한국에서 아이폰을 팔아서 6천억 원을 미국으로 보냈다면 이 부분의 한국의 본원 소득 수지는 1천억 원이 적자인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일본의 해외 투자한 공장 말고도 자산, 주식, 채권 등이 3조 달러가 대외 순자산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이익금, 배당금, 이자, 임금 등으로 벌어온 돈이 많아서 본원소득수지가 흑자가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전소득수지입니다. 이전소득수지는 한마디로 무상으로 주고받은 돈입니다. 송금이나 대가 없이 주거나 받은 원조금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보내는 돈 같은 대가성이 없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원조금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많이 나간다면 이전소득수지는 적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상수지는 한 나라의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통한 경제의 건강성을 보여주면서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외화가 유입되고 경제가 안정될 가능성이 크며 경상수지가 적자이면 외환 부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환율의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얘기를 정리하면 성장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개선되고 악화되기도 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확대 또는 축소를 가져오며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환율의 변동성을 만들 수도 있지만 수출국의 환율의 변동성은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와 관련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GDP 성장률이 높으면 경상수지도 따라서 흑자가 되어 환율이 하락, 통화가치가 상승하지만 수출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GDP 성장률이 높아도 통화가치가 하락, 즉 환율이 상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내용의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GDP 성장률이 높아도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환율은 상승, 즉 통화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례는 꽤나 많은데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 2010년대 초반, 2011년, 2012년에 2011년도는 연 4%의 GDP 성장률을 보였지만 서비스 수지 적자와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고 2022년도에는 2.6%의 성장에도 무역이 적자가 나서 경상수지가 악화되었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서 1,100원이던 환율이 1,440원까지 급등, 원화가치 하락이 13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GDP 개념의 확대와 그 과정에서
GDP의 성장률 측정에 대한 온전치 못한 허점을 짚어보면서 GNI, 국민 총소득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환율 변동의 결정적인 경상수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멋진 부자, 스마트한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